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17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직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선, 우리 이제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직선을 사용했을 때, 곡선이 아닌 직선을 사용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도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표현 의도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은 직선이 지나치게 강해서 오히려 압박감을 발생시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루이 14세가 의도한 게 이거예요. 압박감,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 가운데 중개물이 있으면 없는 데보다 오히려 길게 보이겠죠. 자, 다음은 2번. 다음 중 경주 월지에 있는 섬의 모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안압지 월지, 동궁 월지에 관한 문제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도 모양, 해안가 모양입니다. 위치는 북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반도 모양, 그 다음에 여기는 해안가 모양. 여기 서쪽은 직선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전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여기 이제 반도 모양 있는 곳에 무산 12봉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산책하는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수구가 있어요. 입수구에 큰 섬이 있습니다. 큰 섬이 있는 이유는 물이 이렇게 해서 갈라지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서고요. 여기 중간 섬, 여기 작은 섬이 있고요. 여기 북쪽에 이제 출수구가 있습니다. 자, 이 섬의 모양은 거북형 모양으로 방지 원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애매하기는 해요. 어쨌든 가보면 특히 입수구 쪽에는 여기 음각한 수조가 여기 물수로가 있어요. 저쪽에서 물을 땡겨오는 물수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물이 움푹움푹 들어간 수조를 지나서 여기 입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북이 모양의 음각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거북이형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동그란 섬으로 보여요. 실제로 동그란 섬으로 보이고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 정각 앞에 중간 크기의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반도의 모양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동궁 월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출수구가 어느 쪽에 있냐, 입수구가 어느 쪽에 있냐, 그 다음에 서쪽은 직선형으로 되어 있다, 동쪽은 반도형으로 되어 있다, 북쪽은 해안가에 서 있다. 그래서 글로써 이 안압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외운다 그러면 딱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영국 풍경식 정원은 자연과의 비율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1:1입니다. 그대로 자연 풍경을 그대로 갖고 왔다. 1:1이겠죠. 자, 다음은 4번. 낮에 태양광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밤에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달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메타멜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원하의 두 가지 색이 거의 같게 보이지만 다른 광원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려면 가장 좋은 빛은 햇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본 거랑 저녁에 본 거랑 혹은 광원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메타멜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5번. 색의 잔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잔상이라는 것은 어떤 색을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보면 그 색의 자극이 망막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이 없어져도 그게 남아 있어요.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자극과 처음에 본 색과 동질 또는 이질 감각 경험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잔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어진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원래의 자극과 이거를 그대로 하는 건데 같이 보이는 것은 색의 동화를 설명한 겁니다. 이거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1번, 2번, 4번이 이제 그 잔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중국식 정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정양식 하면 도산시대, 모모야마가 도산시대예요. 앞에 같이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아마 그 도산시대 다정양식 얘기를 아마 서원정원, 서원건축양식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1번이에요. 1번. 중국은 차경수법, 그 다음에 상징적인 축조, 사회주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 이게 바로 중국 정원의 특색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단면 표시 기호 중 강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입니다. 1번은 석재라고 하는데 석재 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일단 2번은 묵은 콘크리트, 4번은 목재입니다. 단면 표시할 때 뭐 이런 표시를 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잡석 다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쵸? 그 다음에 원지반 다짐은 이렇게 3개, 3개 한다거나 이런 이제 기호화하는 게 우리 공식처럼 이렇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만약에 콘크리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와이어 메쉬가 있다.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이제 아마 설계 도면을 배우실 때 이런 기호를, 그 재료의 기호 같은 것들을 아마 약속처럼 우리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끼리라는 게 제가 아니고요. 이제 도면 그리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자, 다음은 8번. 사자의 중정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사자. 이 사자가 죽은 사람의 사자냐, 라이오니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정원, 이거는 묘지 정원을 얘기하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고, 라이온은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중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실제 길이가 3m는 축척 30분의 1 도면에서 얼마로 나타내는가? 거꾸로 된 거예요. 3m는 300cm고요. 300cm를 30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축척에서 실제 거리를 할 때는 곱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실제가 여기면 3m면 30분의 1로 줄이면, 이건 축척을 줄이는 거잖아. 줄인다. 줄임이에요. 줄임. 실제 3m를 30분의 1로 했을 때 어떻게 작아지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0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30분의 1로 그릴 때 3m는 10cm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 거꾸로 30분의 1을 축척이 뭐 10cm다. 그러면 실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10을 곱하기 3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00이죠. 300cm인 거예요. 그럼 실제 거리는 그러니까 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거리와 축척의 관계,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고려시대에 동궐 정원을 맡아 관리하던 해당 부서는 내원서죠. 자, 상림원과 장원서는 이거 장원서입니다. 장원서는 조선시대에 정원을 관리하던 관청의 명칭이고요. 동산바치는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동산바치, 그 다음에 가죽을 만드는 사람, 전문가를 우리 갓바치, 뭐 바치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지금은 물어본 건 고려시대의 정원 관리 내원서입니다. 자, 11번. 컴퓨터를 사용하여 조경제도 작업을 할 때 작업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조경제도를 하는 거를 우리는 CAD라고 얘기해요. 컴퓨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이 CAD로 했을 때 좋은 점이 뭐입니다. 특징. 응용할 수 있고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뭐 도덕성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2번. 도시공원의 설치 규모 및 설치 및 규모의 기준상 어린이공원은 자, 250m, 유치거리가 250m,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딱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계속 문제에 중복돼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13번. 채도 대비에 의한 주황색 글씨를 보다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려면, 자, 주황색이에요. 여기 제가 글씨를 주황색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이 바탕이 뭘로 했을 때 선명하게 주황색이 보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탕이 뭐여야지 되겠냐. 자, 이게 뭐냐면 보색 대비일 때 색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색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보색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채도가 높은 것에 채도가 낮은 것을 하면 선명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면 빨강, 노랑, 파랑은 채도가 주황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도가 낮은 회색을 밑에다 바닥에다 깔면 주황색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채도 대비를 얘기한 거네요. 자, 다음. 14번. 단순미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잔디밭이나 독립수나 형상수는 그냥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잔디밭에 그냥 잔디만 쭉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죠. 독립수 나무 하나 심었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형상수 모양을 이렇게 내서 전정한 나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자연석 문어집 쌓기는 단순미보다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기체가 아니고 돌의 모양도 여러 가지로 요렇게 묻힌 거,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요 위에는 평평한 거,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미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다음 15번. 관용색명 중 색상의 속성이 다른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우리가 관용색이라고 하는 거는 관습적으로 그 이름에 그냥 그 단어처럼 부르는 그런 색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끼색, 라벤더색, 솔잎색, 풀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끼색이나 솔잎색이랑 풀색은 뭐예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라벤더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색인데 얘만 이제 흐린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색이에요. 다른 거는 다 푸른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거는 다 어쨌든 관용색이라는 뜻입니다. 자, 16번. 건설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건조시키는 목적 및 건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목재의 건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량을 경감하거나 강도나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식이나 벌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수분이 함량이 돼 있으면은 당연히 부패하거나 벌레의 침입이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자연건조법에 해당하는 공기건조는 실외에 목재를 쌓아두고 기건 상태가 될 때까지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늘에서 약간 바닥에서 띄워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 자연건조법이죠. 자, 답은 4번인데요. 4번은 뭐가 틀렸냐? 밀폐된 실내에서 가열한 공기를 보내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인공건조법 중 그냥 밀폐된 실내가 아니라 용기에서 해야죠. 이거를 증기를 쐬는데 생각해봐요. 뜨거운 김을 쐬는 게 있잖아요, 증기가. 그런데 그냥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인공건조법 중 이 증기건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네. 17번 멜루스 속에 해당은 되는 거. 자, 멜루스는 꽃사과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아그베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복사나무는 복숭아. 그 다음에 팥배나무는 마가목, 식당나무는 식당나무 속인데 아그베나무가 가장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꽃사과, 아그베, 꽃아그베가 생긴 게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나뭇잎과 꽃 숲이 이런 것만 보면은 그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꽃사과 그 속이라고, 멜루스 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양수에 해당하는 낙엽관목이에요. 일단은 낙엽인지 아닌지를 봅시다. 얘 상록이죠. 얘도 상록이고 얘도 상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궁화가 양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낙엽관목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이고요. 낙엽관목에 해당하는 거는 무궁화입니다. 자, 19번. 목재 방화제. 방화제는 목재가 잘 안 타도록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질산암모늄이에요.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제인산암모늄은 방화제로 사용을 한답니다. 20번. 소가 누워있는 것 같은 돌로 이런 돌이 있대요. 이렇게 생긴 돌이 있대요. 횡석보다 안정감을 주는 자연현석의 형태는 횡석은 아니래요. 횡석보다라고 얘기했어요. 횡석도 옆으로 길쭉하게 된 건데 그거보다 더 안정감이 있대요. 누워있는 1번 와석입니다. 자, 다음 인동과 수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라 그랬어요. 맞는 것은 백당나무는 열매가 적색이다. 맞아요. 아외나무는 상록, 활력, 관목입니다. 교목입니다. 분꽃나무는 꽃향기가, 인동덩굴의 열매는 둥글고 6월에서 8월에 밝게 성숙한다. 자, 일단 보세요. 맞는 것은 지금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백당나무는 열매가 적색인 게 맞다 그랬어요. 얘 틀리고요. 꽃향기가 있습니다. 열매는 둥글고 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동동굴은 반상록활력이면서 망경목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열매가 열려요. 꽃이 되게 이렇게 뒤집어듯이 이렇게 꽃 수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일단 사진 한번 보시고 얘네들은 검은 열매이기 때문에 일단 맞는 거는 백당나무가 붉은 열매인 거 맞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22번. 조경에 이용될 수 있는 상록, 활력, 관목의 수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상록, 활력, 관목입니다. 상록, 활력, 관목. 자, 얘네 둘은 교목이에요. 지금 보면 교목, 아외나무, 가시나무, 후피향나무. 자, 얘네들은 일단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백당나무, 병꽃나무는 낙엽, 활렵이에요. 활렵. 얘네들은 낙엽, 활렵,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광나무와 꽝꽝나무, 상록, 활렵, 관목으로 이루어진 게 광나무, 꽝꽝나무입니다. 이게 상록, 활렵, 관목에 광나무, 꽝꽝나무, 식나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도 그쪽에 해당이 되겠죠. 자, 23번. 콘크리트의 표준 배합비가 1대 3대 6이다. 이건 뭐 다 정해진 거죠. 시멘트, 모래, 자갈의 비율이에요. 1대 2대 4 또는 1대 3대 6인데 1대 2대 4는 철근, 콘크리트일 때 배합비가 그렇고요. 얘는 묵은 콘크리트일 때 이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에 간혹 나오는 거예요. 배합 비율 기억하세요. 자, 24번. 가시가 없는 수종입니다. 가시가 없는 수종. 목서죠. 목서는 잎 모양도 그냥 밋밋합니다. 가장자리가 밋밋해요. 산초나무, 음나무, 찔레꽃은 가지에 가시가 다 있는 거예요. 해당화. 그 외에도 가시가 있는 게 뭐 해당화. 명자나무도 가시 있죠. 피라칸타도 있죠. 그 다음에 탱자나무, 당매자 이런 것들이 가지에 가시가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손으로 딱 훑다가 손 다 다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5번. 종류로는 수용형, 용제형, 분말형 등이 있으며 목재, 금속, 플라스틱 이종재 간의 접착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접착. 합성수지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페놀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목재 접착력이 내수성이 가장 좋은 거에 그때 전에 아마 문제 나온 게 페놀수지, 요소수지, 그 다음에 뭐 악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합성수지, 목재에 사용하는 거 페놀수지 1번입니다. 자, 다음. 콘크리트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아래 화학 반응식의 현상은 이걸 뭐라고 하냐? 중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철근을 부식하거나 팽창, 균열 등을 발생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공식은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그 다음 27번. 구상나무는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입니다. 소나무과고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나무 있죠? 외국에. 뭐 나무 잘라가지고 갖고 가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나무 있죠? 그게 구상나무예요. 한국이 원산지고요. 상록 침욕 교목이고 원통형의 국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측백나무과가 아니고 소나무과예요. 소나무과.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크는 나무예요. 자, 다음 28번. 마로니에와 칠렵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마로니에와 칠렵수는 원산지가 같다? 아닙니다. 칠렵수의 원산지는 일본이고요. 서양 칠렵수인 마로니, 이거 서양 칠렵수를 마로니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양이라는 말이 왜 붙겠어요? 유럽에서 온 겁니다. 마로니에는 유럽이 원산지고 유럽 마로니에라고 부르며 가시 칠렵수라고 얘기합니다. 칠렵수는 일본이 원산지고 일본 칠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로니에 그 칠렵수의 열매를 보면 서양 칠렵수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가시처럼 돋아나 있는 게 서양 칠렵수입니다. 실제로 열매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29번. 자연 토양을 사용한 인공집안에 식재된 대감목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 심도는 우리가 15, 30, 45, 60, 9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잔디초와 소감목, 대감목, 천근성, 심근성 교목 이렇게 나눕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대감목을 물어봤어요. 채소 식재 토심 대감목은 45 맞죠? 45cm 45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30번 다음 중 조경 공간의 포장용으로 주로 쓰이는 가공석은 포장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닥 포장. 우리가 바닥 포장에 사용하는 거. 자, 견칫돌은 어디 쓴다 그랬어요? 우리 옹벽에 씁니다. 옹벽. 석축 쌓을 때 옹벽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석이나 하천석은 우리가 그 경관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각석은 담장 같은 데 쓰죠. 판석은 납작하기 때문에 그 바닥 포장용으로 우리 화강암 판석 혹은 자연석 판석 바닥 용재로 많이 사용하는 게 판석입니다. 16번. 자, 다음은 31번. 주로 감남석, 섬노암 등의 심성암이 변질된 것으로 암록색 바탕에 흑백색 아름다운 무늬가 있으며 경질이나 풍화성이 있어 외장재보다는 내장 마감용 석재로 사용하는 것은 자 보시면 자 지금 설명한 거는 1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산암의 경우는 마감용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파남도 마감용 외장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화강암은 우리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강하기 때문에 구조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늬가 예뻐서 내장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문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시멘트의 응결시간에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은 시멘트의 응결시간하고 관련 있는 거는 물량과 온도와 분말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량이 너무 많으면 응결시간이 조금 지연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빨리 응결이 됩니다. 분말도가 좋으면 응결이 좋겠죠. 근데 골재 입도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워커빌리티나 피니셔빌리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상관이 없다. 응결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다음 33번. 우리 다지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지기. 우리 바이브레이터라 그래가지고 다진 봉 같은 게 있어요. 전기선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딱 깊숙이 찔러 넣으면 얘가 두두두두 되면서 속 안에 있는 재료를 잘 다져주는 겁니다. 잘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진동 다진기를 할 때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한 10cm 정도 더 들어가게 합니다. 10cm 정도 더 들어가게 해서 직선으로
깊숙이가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10cm 정도로만 넣고요. 총 60cm가 넘지 않게 넣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터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동 시간은 여기 표면 상부가 약간 부상하기까지, 그래서 보통 1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다짐기를 오래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과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지는 것이 좋고요.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곤란한 정도에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 바이브레이터만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하부 콘크리트의 진동기의 끝이 10cm 정도 묻히도록 하고요. 봉형의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 청글 또는 메인물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동 시간은 표면의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 수직 수평재 슬레이트 등의 다짐은 60c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이게 빨리 뽑으면 구멍이 뽕 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베서 얘가 다시 오므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다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너무 낮게 안 좋습니다. 적당한 깊이로 서서히 빼고, 이런 굉장히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34번. 목재 유성 페인트 칠을 할 때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이라 그랬어요. 방청제죠. 방청제는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녹막이 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다음 35번. 조경식물 중 생장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우리가 보통 주목을 이야기할 때 살아천년, 죽어천년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목은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주목입니다. 자, 다음 36번. 가지가 굵어서 이미 찢어진 경우에 도복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이게 보면 큰 굵은 나무의 경우 이게 가지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얘랑 이렇게 해서 당겨서 얘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쇠조임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당김줄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쇠조임은 수간 내 수간과 줄기 사이, 줄기와 줄기 사이, 가지와 가지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굵은 가지, 노쇠목, 노거수에 많이 사용합니다. 큰 나무의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얘가 넘어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혹은 눈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해주거나 혹은 이미 조금 찢어졌을 때에도 얘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조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우리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죠. 약간의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지가 찢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쇠조임을 간혹 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보지 못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큰 나무, 노거수, 비싼 나무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무 흔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목보 관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37번. 흙깎기 순서 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곳은, 여러분이 굴삭기로 흙을 까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부터 합니까? 터파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땐 여기부터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부터 한 다음에 여기 옆에 하고 양쪽에 하겠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공사 작업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38번. 수목의 뿌리분 굴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분의 크기는 뿌리목 줄기지름의 3배에서 4배를 기준으로 한다. 분의 크기는 3, 4배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분 크기를 만든다 그랬죠. 4D, 뭐 이게 2D에서 뭐 3D까지 한다 그랬어요. 수목 주위를 파내려가 방향은 지면과 직각이 되도록 파내려 갑니다. 분의 주위를 2분의 1 정도 파내려 갔을 때 뿌리 감기를 시작합니다. 분 감기 직근을 잘라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죠. 직근을 잘라낼 때 수목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뜰 때는 직근을 남겨두고 허리 감기를 먼저 한 후 위아래 감기를 하고 마지막에 직근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옆에 이렇게 허리 감기를 하고 여기 이제 뿌리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이제 요거를 잘라가지고 팽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크레인으로 살짝 눕혀서 요만큼만 딱 자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르면 얘가 넘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허리 감기를 한 다음에 위아래 감기를 하죠. 위아래 감기는 우리 모양을 위에서 석줄 감기 혹은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석줄 감기를 하거나 혹은 넉줄 감기를 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뿌리분 감기 방법입니다. 자, 다음 39번. 우리나라에서 1929년 서울의 비영과 전남 목포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해충으로 솔잎 기부에 충형을 형성하고 그 안에 흡집해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거. 자, 충형 형성하는 뭐가 있습니까? 솔잎 혹파리죠. 자, 솔잎 혹파리에 대한 설명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29년 비영과 전남 목포 지방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해충으로 소나무나 곰솔 등에 발생하여 유충이 솔잎 기부에 벌레 혹을 만들고 그 속에 수액 및 즙액을 빨아먹는, 그러니까 충형 형성도 되고 얘는 흡집성도 되는 해충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솔잎벌은 식엽성이고요. 솔라방은 유충이 가을에 이동해서 봄에 가위를 하는 거고요. 껍질 깍지벌레는 흡집성입니다. 그러니까 충형을 형성하는 거는 혹파리예요. 자, 다음 40번. 비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료의 3요소는 NPK, 거기에 칼슘을 추가하면 비료의 4요소가 되는데, 마그네슘은 비료의 3요소가 아니고 다량원소가 아니고 미량원소입니다. 미량,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한 원소예요. 답은 4번이겠죠. 자, 41번. 합성수지 놀이시설물의 관리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합성수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놀이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자체가 무거워서 균열 발생 전에 보자. 아니죠. 합성수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볍잖아요. 강도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보수와 도료 칠을 합성수지는 그렇게 칠할 이유가 없어요. 색깔이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칠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회전하는 축엔 정기적으로 그리스를 주입한다. 회전하는 축에는 정기적으로 그리스를 주입한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겨울철 저온기 때 충격에 의한 파손을 주의한,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합성수지 놀이시설의 회전축이 왜 합성수지로 돼 있습니까? 이거는 철제로 돼 있죠. 이거는 회전하는 축은 정기적으로 그리스발, 이거는 맞는데 합성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합성수지는 회전축이 없어요. 합성수지는 판이나 납작한 거, 그런 덩어리 되는 걸 합성수지로 만들지, 놀이시설물의 회전축은 철제로 만듭니다. 합성수지로 만들었다가 큰일 나죠. 이거는 계속 회전축이 이게 닿는 부분인데 철제로 만들고 거기에 그리스를 주입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합성수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답은 왜 4번이냐? 겨울철 저온계 충격에 의한 파손을 주의한다. 왜냐하면 합성수지는 내후성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우리 기후에 약한 거죠. 추위에 일단은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42번. 지피식물 선택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지피식물이라는 것은 땅 지자에 피복할 피해서, 그래서 지피식물이에요. 그러면 땅을 잘 피복하는 것이 좋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피복하려면 키가 작아야 되고, 사계절을 다 피복한 상태이려면 다년생이어야 합니다. 억센 것보다 부드러운 게 좋겠죠. 당연히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가 용이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수목에 다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건 맞죠. 당연히 다밥에 강하거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구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그 많은 양의 지피식물을 어떻게 심겠어요? 희소성이 있다기보다는 구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구입이 용이해야 된다. 그게 맞죠. 자, 다음 43번. 너무 불편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갑자기 사인이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이 나옵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데
우리가 보통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높이랑 밑변하고 사선은 나와 있지만 두 변의 길이는 나와 있지만 높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애매하죠. 그런데 이렇게 각도가 40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인, 코사인 아시죠? 사인 40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이제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2분의 1이 시작이에요. 거기에 30 곱하기 20, 한 변과 한 변, 두 변의 곱과 그 다음에 사인 40도를 곱해주면 이게 면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인 40도가 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여러분 계산기가 이제 간혹 그냥 일반 단순한 계산기를 가지고 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루트 이런 게 안 나오죠. 공학 계산기가 이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 단순한 공학 계산기가 있으시면 공학 계산기를 갖고 가시면 문제 풀기 엄청 쉽죠. 그냥 다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공학 계산기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갖고 가신다면 시험 보실 때 필요한 공학 계산기를 갖고 가신다면 여러분 수험표에 보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산기에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아무거나 다 갖고 가시면 안 되고, 또 하나 공학 계산기를 갖고 가시면 리셋을 해야 돼요. 혹시 안에 공식이나 뭔가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공학 계산기가. 그래서 앞에서 감독관이 리셋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품목이 그 수험표에 제시된 그거에 해당하는 계산기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제가 금방 이제 그 공식은 그냥 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40도는 사인 40도가 이러니 300 곱하기 얘는 그래서 얘의 면적은 약 1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44번. 디딤돌 놓기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디딤돌은 정원의 잔디, 나지 위에 놓아서 보행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바닥에 넣는 돌을 우리 디딤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넓적하고 평평한 자연석이나 판석, 통나무, 뭐 별거 요즘엔 납작한 거 다 들어가요. 뭐 그 요즘 맷돌 그 동그란 거 그런 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부분, 갈라지는 부분은 30cm 정도의 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발 한 발 디디는 거는 30cm를 사용합니다. 30cm를 사용하고 장축이 진행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 같은 크기의 돌을 직선으로 배치하여 기능성을 가져온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지그재그로 배치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걷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45번. 토양 통기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체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확산작용에 의해 이동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게 아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토양 속에는 대기와 마찬가지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존재합니다. 토양 생물의 호흡과 분해로 인해 토양 공기 중에는 대기에 비해 산소가 적고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많습니다. 건조한 토양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이동이나 교환이 훨씬 왔다 갔다 교류가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6번. 다음 중 조경 시공에 활용되는 석재의 특징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석재의 특징으로 부적합한 것은, 일단 돌은 내화성이 좋고 압축 강도가 크다. 튼튼합니다. 금방 얘기했죠. 내수성, 내구성, 내화학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색조와 광택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예쁘고 너무 장중하고 되게 멋있습니다. 자, 천연물이기 때문에 재료가 균일하다. 천연물이기 때문에 재료가 균일하지 않죠. 갈라지는 방향성이 없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잘 갈라지지 않아요. 어쨌든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천연물인데 어떻게 균일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석 크기가 똑같나요? 갈라진 모양이 다 다르죠. 네. 자, 47번. 목재를 방부제 속에 일정 기간 담가두는 방법으로 크레오소트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레오소트라는 방부제에 담가 넣는 방법, 그걸 뭐라고 하냐? 상압주의법이라고 한다. 자, 표면 탄화는 불로 그냥 그슬러 주는 게 표면 탄화법입니다. 직접 유살법은 이거는 뭐 해충을 죽이는 거, 잡는 거를 직접 유살법이라. 약제 도포법은 약을 그냥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발라주는 거. 상압주의법은 침지법과 유사하며, 근데 단순하게 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넣었다 뺐다를 상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차로 인해서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침지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지법은 그냥 상온에 15시간에서 16시간 혹은 하루 종일 그냥 담가 놓는 거예요. 얘는 온도차를 줘서 상온에서의 압력을, 그러니까 온도차로 인한 압력을 줘서 하는 게 상압주의법입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압주의법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 48번. 과다 사용 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므로 특히 토양의 비배 관리에 주의해야 되는 무기 성분은. 자, 무기 성분 했어요. 이제 무기질 비료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기질 비료 중에 뭐가 많으면 더 안 좋대요. 뭐가 많으면 질소죠. 질소는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적어도 문제지만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생장에 도움은 되지만 과다 사용 시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질소는 생장하는 거예요. 이게 쭉쭉쭉쭉쭉 잘 커요. 너무 잘 크다 보면 애가 어떻게 해요? 허약하죠. 그래서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하지 않죠. 그래서 칼륨질 비료를 가을 전에 칼륨질 비료를 하면 서리발 피해를 더 저항력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다음 49번. 토양 수분 중 식물이 생육에 주로 이용하는 유효 수분은, 이 수분 얘기, 토양 수분 얘기 계속 나옵니다. 결합수는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식물이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pF가 거의 한 7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빨아 당기는 거예요. 표면 장력이 엄청 센 거예요. 흡습수는 pF 4.5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면 장력이 꽤 높습니다. 모세관수는 pF 2.54 정도 돼요. 2.54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력수는 얘 이하예요. 표면 장력이 너무 없어, 힘이 없어, 희발이가 없어서 쑥 빠지는 겁니다. 그게 중력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다? 모세관수, 유효 수분으로는 모세관수밖에 사용할 수 없다. 자, 다음 그림 보세요. 그림은 20개 번식 방법 중 어떠한 접목법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 접목한다 그러죠. 우리 깎기접, 쪼개접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접수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대목은 튼튼한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고 병해충이 강한 놈. 접수로 사용하는 거는 뭔가 내가 특이한 거, 예쁜 꽃, 좋은 과실, 맛있는 사과 뭐 이런 거를 접수로 사용합니다. 자, 그 접목 중에 이 방법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접수를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고요. 대목을 이렇게 수피만 살짝 벗겨냅니다. 이거는 박피접이에요. 깎기접은 접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깎기접. 쪼개접은 접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쪼개접 같은 경우에는 대목을 반을 잘라서 얘를 여기다 사이에다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 그림만 봐도 사실 깎기접인지 쪼개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 우리가 나무를 조경수를 재배하거나 뭐 과실수를 재배하는 경우에 이 접목 방법을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어요. 자, 다음 51번. 인공식재 기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근성 교목은 90cm로 해야죠. 40cm는 너무 적죠. 우리 계속 외웠던 겁니다. 30, 45, 60, 90. 자, 40 같으면은요, 소관목밖에 안 돼요. 소관목. 적어도 소관목도 45cm가 돼야 되는데, 심근성 교목이면 적어도 90cm가 돼야죠. 네.
자, 그 다음에 토양 방수, 토양이나 방수 및 배수 시설 등에 주의하고 배수층 사이, 식재층과 배수층 사이에는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과층인 부직포를 설치하고요. 인공 식재 기반의 경우는 당연히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52번. 개화 결실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지전정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약지는 짧게, 강지는 길게 전정하되 수세를 보아가면서 적당한 길로 전정하는 게 좋습니다. 약한 가지를 확 자르면 안 되죠. 약한 가지는 조금만 자르고, 강한 가지는 확 자릅니다. 그 다음에 뭐 상태를 봐가면서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묵은 가지나 병충해의 가지는 수액 유동 전에 전정해야죠. 전지는 휴면기에 얘가 쉴 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가 움직일 때 하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 가지든 간에 수액 유동 전에 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가지나 내측으로 뻗은 가지, 이걸 우리 왜 내향지라고 해요. 혹은 역지라고 하는 걸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유인하거나 당근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53번. 도시공원의 식물관리비 계산 시 산출 근거 관련이 없는 것은, 도시공원의 식물관리비는 식물 수량의 작업률, 작업 횟수, 왜냐면 식물을 내가 1년에 한 번 할지 혹은 2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교체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작업 단가까지 해야지 식물 관리비가 나옵니다. 식물 수량만 계산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한 번 할지 2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화단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화단을 관리하는데 그 화단 면적에 천본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화단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횟수가 들어가야죠. 4회. 그리고 얘는 작업을 하루에 다 못해요. 작업 능률이 0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작업 단가가 이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1000번을 하는데 4회를 곱해줘야지 제대로 된 식물 관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산출 근거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식물의 품종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다음 54번. 안전관리 사고의 유형은 설치, 관리, 이용자, 보호자의 주체자 등의 부주의, 자연재해 등에 의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다음 중 관리화자에 의한 사고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문제에 아주 간혹 나오는 건데,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자냐, 이용자의 부주의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거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위험물을 방치에 의한 거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위험물을 빨리 치워야 되죠. 그 다음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도 우리가 정기적인 관리, 돌아다니면서 보기만 했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대책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구조 자체의 결함은 설치, 설계, 시공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못은 처음에 설계 시공한 사람의 잘못이다. 자, 다음 55번. 방제 대상별 농약 포장지 색깔이 옳은 것은, 자, 농약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달라요. 포장지 또는 통으로 돼 있으면 뚜껑 색깔, 아니면 포장지의 색깔이 다릅니다.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초록색, 제초제는 선택성은 노란색, 그 다음에 제초제 비선택성 있죠. 싸그레 다 죽이는 거. 독성이 높은 거는 붉은색입니다. 생장 조절제는 청색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다음 56번. 콘크리트의 파손 유형이 아닌 것은입니다. 크랙이 생기거나, 삐져 올라오거나, 단차가 생기거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양생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보호해주는 게 양생이에요. 우리 5일에서 7일 걸린다고 했던 거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파손 유형이 아니죠. 얘는 보호하는 기간을 우린 양생이라고 한다. 자, 57번. 수광과 줄기 표면의 상처에 침투성 약액을 발라 조직 내로 약효 성분이 흡수되게 하는 농약 사용 방법은 발라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도포법이죠.
관주법은 땅속에 약액을 확 뿌려주거나 물로 조리개로 주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도말법은 종자 소독할 때 발라주는 거고요. 분무법은 약재를 살포하는 게 분무법입니다. 우리 분무기 칙칙칙 뿌리는 거, 칙칙칙 뭐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 이런 거를 분무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표면의 상처에 침투성 약액을 발라준다, 도포법입니다. 자, 다음 58번. 참나무 시드름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피해목은 벌채를 해서 훈중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목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쌓아가지고 뒤집어 씌운 다음에 약액을 그 안에다가 훈중 처리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도가늘마가 수분과 양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 이게 성남에서 처음 발견을 했는데요. 솔수염 한운소는 상관이 없어요. 참나무 시드름병은 광능 긴나무좀이 매개충입니다. 솔수염 한울소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이에요. 이것도 엄청 심각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솔수염 한울소를 방지해 줍니다. 자, 다음 59번. 적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심은 순지륵이에요. 순지륵인데 고정 생장하는 수목에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과? 참나무과에는 실시하지 않아요. 자, 참나무과 수정은 뿌리가 심근성이 녹음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심 작업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요. 네. 보통 소나무에 많이 합니다. 소나무에. 자, 마지막 60번. 이종 기생균이 그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해 기주를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기생하는 애가 있는데요. 기생하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빌붙어서 사는 균이 있는데 이종 기생균이래요. 두 군데서 사는 거예요. 두 군데서 사는데 얘가 이 생활사를 여기서는 나고 자라고 여기서는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사가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기주를 바꿀 때 바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자, 기주를 교대하는 겁니다. 얘가 기주고 요게 기생균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바꾸는 거를 기주교대라고 한답니다. 자, 기주는 기생하며 사는 거를 기주라고 하고요. 기주교대는 전혀 다른 두 종의 식물을 기주로 활용해서 홀씨의 종류에 따라 기주를 바꿉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주바꿈 혹은 기주교대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60번까지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